이렇게 귀한 초대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이 시간에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합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자 모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 헛소리하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귀한 선물을 드리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뭐 아이를 많이 낳아서 훌륭하게 기른 엄마는 아닙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제가 이 엄마 관련해서 책을 3권을 썼거든요. 근데 엄마 되기 아프거나 미치거나 또 그거 개정 증폭판 엄마 되기 힐링과 킬링 사이, 그다음에 요 4차 산업혁명 시대 4세대 엄마 되기, 적당맘, 재능맘 이렇게 3권을 썼는데 저희 시아버지가 야, 너 달랑 애기 하나 낳아서 기르면서 야, 가성비가 크다라고 예, 약간 농담처럼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제가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이런 책들을 많이 쓴 건 아니고요. 제 전공이 기독교 사회 윤리학입니다. 이 과목이 조금 독특한 것이 기독교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도 성찰을 하지만 한쪽 손으로는 사회학, 이 사회 변동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면서 양쪽을 접목해서 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자들이 이제 미처 못 보시는 그것은 그분들이 몰라서 못 보시는 게 아니라 사회학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 보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를 그 사회 제도가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졌던 엄마들을 1, 2, 3세대로 나누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4세대 엄마 되기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뭔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엄마로서 또 성경적인 엄마로서 시대에 잘 맞는 엄마로서 이제 4세대 엄마를 제안하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어느 엄마도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그 어떤 엄마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내 아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사실 모성일 텐데요. 1995년에 시인이면서 또 엄마이기도 했던 한 여성이 바로 이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사실은 알고 보면 사회 제도 안에서 제도가 부여한 일종의 제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아이를 난대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맞는 아이로 정형화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썼던 시가 있습니다. 제도라는 시인데요. 그러니까 엄마는 제도다라는 건데 이 시가 2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좀 긴 시인데 제가 오늘 김민정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설명하는 동안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제가 읽는 것보다 어머님들이 읽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 연이 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떨지 마시고 왜냐하면 기껏 좋은 엄마가 되려고 기도의 엄마가 되려고 나왔는데 이게 뭐지?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엄마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엄마는 무엇인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시 낭송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색칠 공부 책을 칠한다. 나비도 있고 꽃도 있고 구름도 있고 강물도 있다. 아이는 금 밖으로 자신의 색칠이 나갈까봐 두려워한다. 누가 그 두려움을 가르쳤을까? 금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나비도 꽃도 구름도 강물도 모두 색칠하는 선에 갇혀 있다. 엄마, 크레파스가 금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 그렇지? 아이의 상냥한 눈동자엔 겁이 흐른다. 온순하고 우아한 나의 아이는 책머리의 지시대로 종일 금 안에서만 칠한다. 내가 엄마만 아니라면 나 이렇게 말해버리겠어. 금을 뭉개버려라 랄라. 선 밖으로 북북 칠해라. 나비도 강물도 구름도 꽃도 모두 폭발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랄라. 선 밖으로 꿈틀꿈틀 뭉게뭉게 꽃 피어나는 것이다. 위반하는 것이다. 범하는 것이다 랄라.
나 그토록 제도를 증오했건만 엄마는 제도다. 나를 묶었던 그것으로 너를 묶다니. 내가 그 여자이고 총독보다 엄마를 죽여라 랄라. 차마 박수가 안 나오시죠? 예, 보통은 이렇게 뭔가 하고 나면 저희는 이제 습관적으로 박수를 치는데, 제가 늘 경험하는 겁니다만 어머니 기도에 와서 이 이야기를 처음 시도를 하면 모두가 이렇게 좀 당황하시면서 박수를 못 치세요. 왜냐면 뭐라고? 내가 총독부라고? 엄마를 죽이라고?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놀라시는데, 사실 김승희라는 저 시인은 본인은 사회학을 전공하지 않았겠지만 시인의 예민한 감수성으로 본인이 어느 지점에서 모성 실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라는 제목으로 엄마의 모성 실천을 저렇게 설명한 건데요. 제도는요, 사회학에서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있는 같이 살기의 방식입니다. 그게 제도인데요. 따라서 우리 세대의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있는 같이 살기의 방식은, 아이들은 7살이 되면 당연히 학교에 가야 되고, 그쵸? 학교에 갔으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고, 공부는 잘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고, 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죠. 고3이 되고 나면 또 당연히 대학에 가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이라는 금, 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도인데요. 이 제도 안에 내 아이만의 살아있는 폭발하는 생명력, 그 생명력을 가두어 버리는 그 모성에 대한 자기의 어떤 양가적인 감정, 이런 것이 시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1995년에 쓰여졌다는 것은 이 엄마가 2세대적인 엄마에서 3세대적인 엄마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상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이제 사회학을 하다 보니까 잘 보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엄마면 엄마지, 엄마는 항상 엄마지, 뭐 2세대, 3세대가 다를까? 근데 사회학적으로 보면요, 사실 저희가 아기들을 잘 길러내려는 마음은 똑같은데, 그 마음에서 이게 금이야, 이 금 안에서만 칠해?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항상 달라져 왔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텍스트를 많이 가져오는데요, 텍스트 띄울 때마다 두려운 게 딱 띄워놓으면 이제 모두가 다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냥 띄엄띄엄 읽으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제가 인용된 텍스트를 갖다 띄워놓고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정확히 3세대 엄마들인데요. 3세대 엄마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우리 스카이캐슬 보셨죠? 예, 거기에 나오는, 예, 그 누구죠? 그 서울대 가려고, 서울대 의대 가려고, 예, 뭐 애기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예서네요. 예서 엄마가 전형적으로 3세대 엄마의 전형인데요. 예서 엄마는 그 엄마가 독특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금선, 즉 3세대가 만든 금이 최선의 모성 실천을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굉장히 전형적인 엄마의 유형입니다. 엄마를 죽여라 랄라라고 되어 있는 김승희 시인의 마지막 구절은 바로 예서 엄마를 생물학적으로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드라마의 상징적인 그 메타포로 일화에서 한 엄마가 예서 엄마보다 훨씬 더 3세대 엄마였던 한 엄마가 자살하는 되게 충격적인 장면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3세대적인 그 엄마의 제도적인 마인드들을 우리가 그쳐야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아이만의 생명력, 그게 나비든 구름이든 꽃이든 나무든 금, 선, 제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삶을, 생명을 폭발하면서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엄마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막 폭발하다 보면 이 제도 안에서 못 살잖아요. 왕따 당하잖아요. 즉 또라이 내지는 뭐 루저? 이렇게 평가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바로 그 금, 확고한 3세대적인 금이 지금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위안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클라우스 슈밥, 영어로는 슈왑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보스라고요. 지금 이 3세대에서 제일 승자들, 글로벌하게 승자들만 늘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영어로만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다보스 포럼이라는 걸 창시하고 거기 수장으로 있는 사람인데요. 저분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쓰면서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동되어 갈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다,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한 분인데, 저기서 제가 굳이 저걸 가져온 이유는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선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저런 4차 산업혁명까지 알아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산업혁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금, 선, 제도를 바꿔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이미 낡은 제도 안에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금 넘어가지 마, 색칠 이 안에서만 칠해 하는 그런, 어떻게 말하면 쓸데없는 제한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산업혁명은요, 한마디로 생물 동력 자원을요, 무생물 동력 자원으로 바꾸게 한 인간의 획기적인 발명이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게요, 제가 생물 동력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인간도 포함이 됩니다. 즉 1세대 엄마는요, 어떤 금 안에 사로잡혀 계셨냐 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동력 자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금 안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1세대하고 2세대, 3세대가 불과 한 70년 안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어머님들 중에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1세대 끝자락의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7, 80대 부모님들, 특히 농촌에서 사셨던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곧바로 알아차리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다 동력 자원으로 살았죠. 즉 이 말하자면 길쌈을 하든 밭농사를 하든 우리는 몸으로 움직여서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인간이 대부분의 동력 자원이던 당시입니다. 그때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몸을 좀 부지런히 놀려야 그래야 먹고 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이 우리나라 속담에 있었죠. 애들은 다 자기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 막 되게 끄덕끄덕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신데요, 놀라운 게요, 3세대 엄마들로만 모인 공간이 있잖아요.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엄마들만 모인 데서 이 속담을 얘기하면 아무도 뒤를 못 맞춰요. 왜냐면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그때 왜 아이들은 자기 먹을 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얘기하셨나요? 바로 자기 먹을 거란 동력이거든요. 애들은 태어나 보면 신체가 있고 그 물리적 동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많은 고도의 기술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았죠. 더군다나 그때는요, 신분제라는 금이 또 이렇게 사이사이에 꽉 막혀 있어서 그 물리적 동력이 되는 것도요, 딱 자기 신분 안에서 할 수 있는 물리력으로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아이한테 더 열심히 들고 더 무겁게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승진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프닝에서 계속 드라마 얘기만 하는데요, 미스터 선샤인 보셨죠? 거기에 보면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이 노비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1세대가 저물고 2세대가 막 생겨나던 당시의 노비였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기회가 좋아서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분인데 9살 때 자기 몸집보다도 더 커다란 지게짐을 지고 걸어가다가 하늘을 되게 깊은 눈으로 쳐다봅니다. 생각이 깊어요. 그거를 옆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던 한 양반 할아버지가 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얘야, 뭘 보고 있니? 그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넓은 하늘에 검은 새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걸 보고 있는데요, 저 넓은 하늘을 저렇게 새 한 마리가 망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땅을 보고 살아라. 그래야
너 명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노비 출신의 아이는 생각을 하면 빨리 죽어요. 그쵸? 금을 넘어가는 짓이에요. 사고하고 선택하고 지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생각은 접고 그냥 동력으로 살아라. 그 얘기죠. 그래야 네 명대로 산다. 다행히도 그 남자 주인공은 바로 그렇게 얘기했던 금이 무너지던 시절에 태어났기에, 그리고 지성이 뛰어난 아이였기에 새로운 금, 즉 2세대적인 금 안에서 말 그대로 치고 올라갈 수 있었죠. 되게 상징적인데요. 산업화는 이렇게 금 자체를 바꿔놨습니다. 왜요? 이제 단순한 동력 자원은 누가 책임질 거죠? 기계가. 저기 되게 복잡하게 써 있습니다만 1차 증기, 2차 전기, 이 두 가지 무생물 동력 자원은, 즉 기계는 단순하게 동력으로만 사용하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뭐를 필요로 하게 됐냐 하면요, 바로 이 무생물 동력 자원을 얼만큼 배치할 것인가,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뭐를 위해 배치할 것인가, 이 동력 자원을 사용해서 뭘 만들 것인가, 이런 방식의 지성, 선택과 지성을 요구하는 사회로 이동하게 된 것, 그건 1차, 2차 산업혁명이 만든 혁혁한 공헌이었죠. 저희가 공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치고 올라갔는데요. 그냥 단순히 먹거리 노동을 하던 단순한 많은 사람들은, 즉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도시 빈민 이런 분들이나 여러분들,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오죽하면 구빈원이라고 그래서 지성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했던 분들을 이렇게 다 한 군데 수용해 놓고 먹여줘야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린 지금 이제 3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4차로 가고 있는데요. 이때 버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우린 마치 1, 2차 산업혁명이 막 지금 생겨났는데, 그래서 기중기도 막 나오고 온갖 동력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내일은 조금 더 무거운 걸 들어보자. 얘야, 오늘 3.5kg 들었지? 내일은 3.8kg를 들자꾸나. 그리고 너가 8시간 동력으로 활용했는데 우리 9시간까지 해볼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방식의 교육,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누가 기중기랑 싸워요? 그쵸? 적어도 물리력 가지고 우리가 기중기로 안 싸우듯이 3차, 4차 산업혁명 이후는요, 이제 선택과 단순한 도구적 지성 면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 즉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리고 딥러닝이 가능한 이런 그 문명의 발전 기기들하고 인간이 싸울 필요가 없는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데요. 우리는 역설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지식, 즉 단순한 도구적 지식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너무나 갈등하면서 그 아이들을 그 금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어요. 조만간 어마어마하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쓸모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쵸? 왜 전자계산기 나왔는데 주판 못한다고 막 때리는 거랑 비슷한 상황에,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진입하고 있다는 거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혁명이었습니다. 이 3차 산업혁명은요, 우리가 사는 방식을 되게 많이 바꿔놨어요. 어떤 방식으로 바꿨냐 하면요, 1, 2차 산업혁명 때 머리를 잘 사용해서 이 데스크, 자리를 잘 차지할 수 있었던 분들은요, 2차 때는 한번 자리를 차지하시면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말단으로 계속 이걸 유지하거나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지식이요, 한번 전문 지식을 가지시면요 굳이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년 과장으로 은퇴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잘하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승진을 못해도 정년퇴직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리였다는 거예요. 제 직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수가 한번 학위를 하고 와서 학교에 들어가면 곧바로 정교수가 되던 시절이었어요. 즉 비정년 트랙, 비정규직, 중규직 이런 그 촘촘한 단계가 없고요. 그냥 바로 들어가면 전임이 돼요. 다만 승진을 못하면 평교수로 계속 그냥 학생들 가르치는 거고요. 보직을 맡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러던 시절이 바로 그 3차 산업혁명 전, 즉 2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2세대에는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공부 가져온 거 있잖아요. 그럼 그냥 30년 내내 은퇴할 때까지 그 노트로 학생들한테 가르쳐도 되는 거죠. 왜요? 애들이 모르니까. 인터넷이 없던 당시는요, 다 미국 갈 거 아니잖아요. 가서 내가 배운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독점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데스크에 앉으신 분들은 나름 그 직업을, 그 지식을 가지고 유지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3차 산업혁명은 뭘 바꿔놓은 건가 하면요, 이 지식이 실시간으로 글로벌하게 그냥 막 돌아다녀요. 이메일을 통해서, 구글링을 통해서. 요즘에는 강의할 때요, 만약에 딱 띄워가지고 얘기하는데 학생들은 곧바로 보면서 구글링으로 제가 만약에 여기 지금 클라우스 슈밥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구글링을 해보는 거죠. 클라우스 슈밥. 근데 만약에 선생님 틀렸어요. 슈왑인데요. 슈밥 아닌데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가 영어로는 슈왑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한은 버벅거리고 제 권위가 상실이 되겠죠. 즉 계속해서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어마어마한 정보가 생겨나는 이 3차 산업혁명에는요, 모든 직장인들이 데스크, 자기 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은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절을 보면서 새로운 금들이 생겨난 게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 여러분 중규직이란 것도 있어요. 즉 정규직보다는 연봉이 적은데 3년 정도만 데스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리 잘해도 우린 3년간 개혁했으므로 안녕. 이런 지금 굉장히 많은 데스크들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데스크는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엄마들은 더 걱정하고 긴장하시는 거죠. 어디로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마치 옛날 신분제 사회처럼요, 더 이상 상승이 안 되고 거기서만 돌다가 인생 마감하는 그런 세대가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바로 3세대의 엄마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엄마들이요, 소위 정보력이 있고 재력이 있다면, 그리고 나의 열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나의 아이를 처음부터 안정적인 윗동네, 즉 정규직의 동네에 들어갈 수 있는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가 막힌 플래닝,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바빠진 엄마들, 제가 교육을 전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진짜 너무너무 바쁘죠. 이 엄마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엄마들,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모성 실천이 가장 어려운 시절에 있는 우리들, 그래서 거의 아이의 실적이 엄마의 실적인, 예서 엄마가 예서 할머니한테 맨날 듣는 얘기 중에 예서가 공부 잘하면 애미야 수고했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예서가 공부를 잘했는데 왜 엄마가 칭찬을 받나요? 왜냐하면 그게 엄마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용군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진짜 그야말로 엄마들이 미치겠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안정적인 자리를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나. 제가 오늘 기도하시는 선생님께서도, 교우께서도 울컥하셨지만 요즘 나라가 왜 이런가요? 위정자들이 정말 존경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셨지만 저는 그 문제를 오늘 일로 가져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좌냐 우냐를 떠나서 하나 확실하게 지형적으로 보이고 있는 현상은 그들의 정치 성향이나 어떤 그 신념과 관계없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분들은 자녀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동질적인 트랙을 걷고 있다는 건 너무 확연하게 보이죠. 이게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되어져 버린 금. 그것이 3세대적인 금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오신 분들은 원래 그런 거야가 되고,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은 자괴감을 느끼고, 아,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못 갖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야말로 3G맘, 3세대 엄마들의 전성 시대입니다. 제가 G라고 한 게 바로 제너레이션, 세대를 의미합니다. 3세대라는 뜻인데요. 아까 1번은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이제 고용이 너무 불안정하고 힘든 사회고, 또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바깥에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퇴근을 잘 못 하시죠. 예, 왜냐하면 퇴근을 꼬박꼬박 하는 사람은 금방 대체돼요. 예, 더 싸게 일하고 더 오래 일하고 더 잘 일하고 더 업데이트 되어서 일하는 사람에게 자리를 빼앗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아버지들이 지금 거의 공적인 노동을 하면서 3세대 아빠들은요,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서 시를 쓰라고 그러면 이런 시를 씁니다. 아빠는 왜? 혹시 2007년, 8년에 인터넷을 강타했던 그 시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짧아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초등학생이 쓴 시인데요. 3세대 아빠, 즉 저기 칸막이 너머로 가버리시는, 즉 생산노동 하시느라고 바빠서 집에 오실 수 없는 그 아빠에 대해서 초등학생은, 동심은 이렇게 시를 씁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사랑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예, 처음 들으시나 봐요. 그 시가 2007년, 8년도에 인터넷을 강타했었어요. 그 많은 3세대 아빠들이 자괴감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데요. 그쵸? 그때가 바로 그 기러기 아빠도 막 생겨나고 이제 그러던 당시였는데, 댓글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막 한탄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아버지의 댓글이 전 너무 기억이 납니다. 아가야, 너에게 엄마와 냉장고와 강아지를 있게 한 사람이 바로 나란다. 이렇게 예, 적어 놓으셨죠. 즉 3세대 아버지들은요, 가족의 화목함과 행복을 위하여 스스로 사라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치? 이것이 3세대적인 배치인 거죠. 그래서 3세대 엄마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좀 더 벌어란 말이야. 우리 애가 학원 하나라도 더 다니려면 더 벌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그게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3세대 금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고요. 또 이 시절쯤 되면 엄마들이요, 아까 2번을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육아를 담당하는 엄마들이 세대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즉 2세대 엄마들은요, 전업주부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1세대 엄마들은 전업주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왜요? 귀족 엄마들 전업으로 주부할 필요 없죠. 신사임당은 왜 친정에서 애기 다 키웠잖아요. 친정 노비가요, 노비 숫자가 172명이었대요. 예, 뭐 전업으로 주부를 뭐하러 해요? 그렇죠? 그냥 뭐 행랑 어머니 밥 해주고, 젖 유모가 젖 물리고, 가끔 아이랑 눈 맞추고, 뭐 지식 교육 정도, 그렇죠? 다른 시간에는 난치고 초충도 그리고 네, 그런 게 귀족 여성의 삶이었고요. 생산 여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쌈하고 밭 메고 전업으로 주부할 수가 없었고, 하층 여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업주부는 철저하게 2세대 엄마들의 이름입니다. 즉 아빠가 산업혁명 이후에 안정적인 데스크를 가지고 외벌이 노동을 통해서 핵가족 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던 세대. 그래서 아빠들이 일하시는 동안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던, 전업으로 돌볼 수 있었던 세대가 2세대 엄마들입니다. 어떻게 말하면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제일 좋았던 세대가 2세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요즘 청년들이 2세대 아이들의 대표적인
제 세대거든요. 제가 이 세대 아이인데 저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꿀빤 세대. 꿀을 빨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빠는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오시고 엄마는 정서적으로 아이를 길렀지만 아이를 조정하지는 않았어요. 애가 책상에 앉아있으면 그냥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그쵸? 이 세대 엄마들은요, 전업으로 집에 계시긴 했지만 아이를 막 조정한 엄마는 아니에요. 이 엄마는 공부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잘 모르시고요. 그냥 본인은 1세대를 막 빠져나오셨을 뿐, 그리고 남편이 전업으로 돈을 벌어주니 난 집에 있으면서 가정을 지키는 행복한 엄마였던 거지, 이 엄마가 어떻게 하면 공적인 곳에서 치고 올라간다 이런 거를 아시는 엄마는 아니었던 거죠. 이 세대의 아이들은 되게 주체적이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끔 날이 맑으면 대학교 때도 여러분 자체 휴강 이런 말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막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해보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혼자 자체 휴강하는 거예요. 날이 너무 맑은데 이런 날 강의실에 들어가는 건 내 청춘에 대한 뭐죠? 범죄 행위야? 뭐 이러면서 이제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데스크에 앉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데스크의 숫자랑 대학생 졸업 숫자가 얼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데스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희를 향하여 이 꿀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생각에 이 세대의 아이들은 적어도 난대로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세대는 어려웠는데 신분에 갇혀서 2세대는 가능했죠. 내가 뭐 예를 들어 철물점집 아이여도 내가 지성이 있는 아이면, 그쵸? 공부해서 나름대로, 왜 요즘에 뭐 개천의 용 이런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어디를 개천이라고 하고 어디를 용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4세대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시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개천이라는 곳에서도 용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시대가 2세대입니다. 근데 3세대로 오면요, 그 바로 정보혁명 이후에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생겨지고, 그리고 정보를,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즉 학원도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원을 다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얻느냐 하는 세계가 되고, 그리고 엄마들조차 이제는 2세대 그러니까 2세대의 자녀였던 아이들이 엄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은 공부 좀 해본, 즉 어떻게 경쟁하는 건지를 아는 엄마들이 3세대 엄마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엄마들의 이름을 저는 전업주부라는 이름 대신에 전문 엄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엄마가 전문가인 거예요. 예수 엄마처럼. 왜 엄마를 붙였냐 하면요, 주부를 빼고, 주부라는 말은 집에서 가사노동도 하는 엄마를 의미하죠. 근데 이 가사노동 부분은 3세대는 축소된 이유가요, 돌아가는 청소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걸 떠나서 남편이 집에 퇴근을 거의 못 하잖아요. 그 육아 부분에만 압도적으로 강조가 된 엄마들인데, 이 엄마들은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제 모성 실천을 하고 내 아이를 경쟁적으로 잘 길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엄마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수 엄마 얼마나 성실해요. 그쵸? 근데 문제는 그 성실성이 과연 제대로 된 목표를 얻어올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건데요. 이 엄마들을 제가 기독교 버전으로는요, 삼위일체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전문 엄마는요, 아이를 하나밖에 못 낳아요. 만약 둘, 셋을 낳았다면 그 중에 제일 경쟁력 있는 한 아이를 선택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해서죠. 보세요. 하나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예수 그리스도, 너는 오직 나를 통해서만 뭔가 할 수 있다. 성령님,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라는 이 삼위일체적인 자세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동행하는 엄마입니다. 즉, 왜 이 논술학원에서 무슨 학원 갔다가 이렇게 제가 2005년부터 대학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점점 이렇게 엄마의 전문성이 만든 아이들이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저는 와, 학습이 너무너무 훌륭하게 좋은 친구들이 오고 있구나라고 처음에는 좋게 생각했어요. 제가 2011년도였나 봐요. 영어로 논술도 있으니까요. 전형 중에 논술을 하는 친구들 한 1000명 정도의 시험지를 채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채점을 하다가 한 친구 그 논술 내용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구성도 뛰어나고 내용도 좋고. 그래서 이제 눈이 피로하다가 너무 훌륭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옆에 하나를 빼놨어요. 그리고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주관식이고 에세이거든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똑같은 걸 쓰겠어요. 근데 기승전결이 너무 비슷하고 내용도 굉장히 흡사한 게 하나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얘네들이 같이 썼을 리가 없는데 싶어서 놀라서 다시 뺐어요. 그렇게 1000장을 읽었는데 5장이 되게 비슷했어요. 굉장히 이상했죠? 그래서 이상함을 가지고 그 다음 학기에 제가 하필 그 국제학부, 이대 국제학부 아이들을 영어로 이제 필수 과목을 하나를 가르치게 됐는데 이 경험을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교수님, 그게 전데요. 얘네들이 같은 학원을 다녔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아까 얘기한 그겁니다. 이 친구들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진 게 아니라 어떤 정보를 얻었느냐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 중간 정도의 학원, 뭐 뛰어난 학원, 막 슈퍼 학원 이런 방식으로 이 친구들은 제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도구적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3개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넘어간 거 막 안타까워 하시는데 그냥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경쟁한다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인문학자들의 책에서 인용구로 가져온 거라서요, 이미 설명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3세대 엄마들이 길러낸 아이들이 이제 도구적 이성이 출중하다는 게 그 얘기예요. 도구적 이성이란 건 뭔가 하면 학습한 대로 주어진 대로 그거를 잘 소화해서 그대로 그거를 내 성취 속에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이성을 의미하는데요. 너무 출중해요. 그래서 배운 대로 그대로 카피해서 집어내놓는 그 부분은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올라오는 거죠. 기가 막히게 해요. 어느 정도로 잘하고 그 성실하게 하냐면요, 이 친구들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어머님들이 2세대 어머니가 많으실지 3세대 어머니가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제 보통 수업 시간이 75분이거든요. 그럼 75분 동안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다가오는데 75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친구들한테, 근데 학교는 시험은 50분을 보라고 이제 권장을 해요. 친구들한테 50분 볼래요? 60분 볼래요? 75분 다 쓸래요? 하고 물어보면 어머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네, 나뉘죠. 시험은 50분이죠. 짧은 게 제일 좋죠. 이러시면 1세대 아니면 2세대신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금 없는 상황에서는 시험은 짧은 게 좋잖아요. 그쵸? 근데 3세대 금에서 훈련한 학생이나 어머니는요, 당연히 75분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내 아웃컴을 내놓는 걸 훈련했기 때문이죠. 이대 친구들은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75분이요. 그만해서 훈련한 거죠. 그리고 답안지를 나눠주면요, 너무 놀라웠던 게, 제가 이렇게 관찰을 잘 하는데 일제히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오른손을 이만큼 걷어요. 그리고 팔찌, 뭐 반지 이런 거, 시계 다 뺍니다. 쟤들이 저걸 왜 빼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더니 답안지를 45도로 탁 튼다며요. 쓰는 건데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래요. 예, 다들 이렇게 하시는 엄마들은 이제 3세대 엄마인 거죠. 맞아, 마찰력 줄여야지. 한 줄이라도 더 써야지. 그래야 상대평가에서 치고 올라가지. 맞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쓰는지요. 숨을 안 쉬어요. 그러니까 75분을 숨을 안 쉬면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요, 뿌듯한 게 아니라 겁이 납니다. 쟤들 저러다가 질식사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한 번은 2013년 아니면 4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모르게 저는 정말 학생들한테 선물을 주려고 한 건데 그때 알아차렸어요. 이 도구적 이성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제가 마지막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진짜 쉬게 하려고.
자, 여러분, 3점짜리 배점의 문제입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공부하느라고 애썼는데 시험 문제 중에서 혹시 여러분이 생각한 것 중에 안 나온 게 있으면 스스로 문제를 내고 답해 보세요. 이렇게 냈죠. 저는 학생들이 웃을 줄 알았어요. 쉴 줄 알았어요. 지금 벌써 막 이러는 어머니들 계신데 3세대는요, 잘 배우면 배울수록 이 문제는 거의 재앙의 문제더라고요. 그걸 그제서야 알게 된 이유가 이 문제를 제일 잘 활용한 친구들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위에 건 쓸 게 없는데 이건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문제, 나에게 있어서 백소영 교수님이란 이게 문제예요. 답, 더 러브? 뭐 이래놓고 하트를 막 그려놨어요. 예, 장난스러운 문제이지만 제가 요청한 조건을 맞췄으므로 3점 받는 거죠. 그 친구는 총점 3점 이렇게 되는 건데 제일 합리적으로 그 기회를 활용한 친구들은 중간 친구들이었어요. 아, 나 이 문제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쓰는 친구들. 제가 깜짝 놀란 이유는 왜냐하면요, 중간고사까지 1, 2, 3, 4, 5등 즉 탑 5가 모두 그 문제를 빈칸으로 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3점을 이대에서 빼먹는다는 건 등급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전 선물로 준 건데 그 친구들에게 재앙을 안긴 거잖아요. 그게 너무 놀라서 일단은 제가 뭐 굳이 할 길은 없지만 이메일을 해봤어요. 이유나 알자. 깜짝 놀랐던 게 이 친구들의 대답이 달라 보이지만 같았어요. 한 친구는 제가 문제를 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다가 갑자기 시간 배점 맞춰가면서 마지막 문제 남겨놨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와서 머리가 순간 하얘졌어요. 그래서 빈칸으로 냈어요. 한 친구는 교수님이 상중 하 중에서 어떤 난이도를 좋아하실지 생각하다가 시간이 갔어요. 뭐 다 답이 다른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문제를 내는 사람은 당신이잖아요. 그거예요. 주체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었어요. 물론 여기서 동의하지 않는 어머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아이는 얼마나 주체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학습을 잘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 주체성을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패시브 어그레시브라는 말로 부르는데요. 즉 금 안에서의 주체성인 겁니다. 이미 디렉션이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거는 친구들이 훈련을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금을 안 준 상태에서 금 자체를 그려보라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점 하나도 못 찍어요. 왜냐하면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왜냐하면요, 아까도 사실은 제가 오늘 동선이 좀 많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집에서 이렇게 신호등에 서 있는데 한 엄마가 휴대폰으로 신호를 기다리면서 막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 엄마이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다 들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부터 계속 느끼겠지. 자기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러면서 뭐 어쩌겠어. 그래도 계속 들이밀어야지. 뭐 계속 실패하면서 본인이 알겠지. 라고 얘기하는 그 되게 자조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을 들었는데 말 그대로 다수의 아이들은 똑같은 그 획일적인 금을 그리라는 데서 떨어져 나가면서 아까 제가 막 스킵했던 쓰레기가 되고 잉여가 되는 자괴감을 겪는 거고요. 너무 힘들고요. 성공한 아이들은 되게 열심히 올라갔지만 어른들의 금, 교수의 금, 평가원의 금, 이런 금에 맞춰서 올라가는 바람에 올라는 갔는데 주체성을 상실하는, 즉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저는 3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즉 많이 실패하는 친구들은 자기들에 대한 자괴감을 갖는 거고요. 난 잉여야, 쓰레기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성취한 친구들은 우리는 성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금 안에서의 성취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금이 딱 벌어지는 순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취직하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세대 키즈. 이 친구들을 소위 말해서 부하 직원으로 두고 있는 이제 소위 제 나이 또래의 동료들이 가끔 만나보면 미치겠대요.
알아서 하는 걸 제일 못한대요. 뭔가 시키면 디렉션을 정확하게 주면 기가 막히게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죠? 그냥 굳이 디렉션을 안 줘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게 뭘까 그랬어요. 근데 언제 제가 그걸 깨달았냐 하면, 조금 이따 제가 4세대적인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대에서 대학부 청년부 이제 지도교수로서 친구들을 많이 이제 교회 활동을 시켰는데, 제가 4세대적으로 기르고자 이 친구들을 여름방학마다 데려가서 삼시세끼를 찍었어요. 이거 원래 동영상으로 찍었다는 게 아니라 데려가서 이제 같이 솥밥도 해보고, 아궁이 불도 떼보고, 막 이렇게 자연하고 이렇게 어울려보고 하는 걸 했는데, 새내기 1학년 여학생 두 친구를 제가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따오라 그랬어요. 저는 딱 거기까지만 디렉션을 준 거예요.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따오렴. 30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래서 놀래서, 왜냐하면 낮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학생 둘이 갔으니까, 그래서 놀래서 가봤더니 둘이 고추밭에 앉아서 디스커션을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가 고추인가? 어디까지를 따야 하나? 이거를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뽑지 않아야 된다는 건 동의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지까지 따야 되는지 여기서 따야 되는지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고추가 있으면 요거를 따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둘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저에게 와서 물어볼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못했고, 그리고 결정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쯤 따자라고도 못하고 둘이 하염없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와서 물어보지 그랬더니 교수님이 실망하실까 봐요. 설마 제가 그걸로 실망을 하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 디렉션, 만약에 제가 고추에 여기 있는 요 정도 선에서 따와라 라고 얘기했으면 굉장히 성실하게 딱딱 따왔겠죠. 그게 도구적 이성이라는 게 그겁니다. 디렉션을 주면 그대로 하는 거. 근데요, 슬프게도 4차 산업혁명 이후는요, 이런 건요, 심지어 지성 파트에 있어서만도요, 기계가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앞으로는 데이터 주고 설정값 주고 결과 도출하는 것, 이런 건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2016년도였나요?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 대결을 통해서 저희가 암시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이세돌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알파고는 인류가 계속 도왔던 그 모든 바둑의 사례들을 하루 만에 다 데이터 처리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의 바둑을 둘 수 있어요. 이세돌을 2번 이겼던 바로 그 알파고를 그 다음에 만들어진 알파고 2가 다 이겨버렸어요. 즉 우리는 그쪽 방향으로 마치 기중기랑 싸우겠다고 힘자랑하겠다고 하듯이, 그런 디렉션에 따른 선택적 지성을 가지고 승부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승부력,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다는 말이죠. 그럼 큰일 났다. 우리 애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3가지를 길러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제일 필요한 인간 능력의 3가지인데요. 3세대 교육에 있어서 제일 빠진 3가지이기도 합니다. 너무 슬프게도요, 3세대 교육은요, 도구적 이성을 나노 단위로 길러내는 걸 가르치다가 주체성과 관계성과 창조성 부분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이 커리큘럼에서 완전히 빠져 있어요. 이거 보면 다들 그렇습니다. 저 3가지를 커리큘럼으로 만들어가지고 교수님이 학원을 차려보시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적당맘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내 아이에게 맞는 주체와 관계와 창조적 역량은 어느 학원에서 일반적인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적당맘이라는 키워드는 그거예요.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라요. 왜 어머님들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 하실 때 소금 적당량, 그런 적당함입니다. 그 적당량, 그건 가족마다 다르죠. 우리 집의 소금 적당량은 저 집 소금 적당량하고 다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적당량은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죠? 자꾸 만들어보고 해봐야지 우리 집의 적당함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3세대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 소금 1 테이블 스푼
이런 게 3세대적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딱 그 1 테이블 스푼만 넣어야 되는. 근데 우리 집에서 싱거운데 해도 아니야.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하는 그게 3세대 교육이었다면 내 아이의 생명력 그리고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의 적당함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가족 구성원들 간에 마주보고 무엇이 적당함인지를 사실은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자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엄마 아빠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많은 어머님들이 여기서부터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3세대의 금을 넘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금 넘는 것도 일단 두려우신 데다가 어떻게 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넘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겁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금을 안 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3세대 이 시가 너무 끔찍하죠. 근데 아마 2015년도에 이 시를 인터넷을 통해서 소개받으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초등학생이 쓴 시예요. 근데 이 시가 나오자마자 인터넷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학생 하나를 사이코패스로 몰아갔죠. 그래서 출판사는 이례적으로 이 시가 실린 시집을 전권 회수합니다. 근데 이게 인터넷에 돌 때 저는 보자마자 알아차렸어요. 이건 3세대 아이가 쓴 너무나 아이다운 상상력이다. 이건 엄마를 진짜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트로에서 엄마를 죽여라 랄라 했지만 죽어야 되는 엄마가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끔찍하게 우리가 막 삶아 먹히고 구워 먹히고 하는 거는 너무 끔찍하긴 하지만 자 여러분 학원에 가기 싫은 날엔 어떻게 하시면 되죠? 예, 땡땡이를 치면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2세대 엄마에서 자란 2세대 키즈인 거죠. 주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 주체성이라는 게 그건데 나 주체적으로 자취휴강하고 빼먹겠어. 다만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죠. 혼나겠죠. 벌 쓰겠죠. 괜찮아. 이럴 수 있는 게 주체성이라면 3세대 아이들은요 그 주체성 자체가 없다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발상 자체가 나 학원에 가기 싫어 어떡하지? 엄마가 없어야 돼 라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특강 가서 초, 중, 고도 많이 가는데 물어봐요. 자, 학원에 가기 싫은 날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한테 배 아프다고 그래요. 엄마한테 시간표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엄마한테 더 중요한 숙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중요한 건 항상 시작하는 단어는 엄마한테. 즉 엄마가 주관자인 거예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주체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엄마의 아바타일 뿐이죠. 저는 여기 계신 어머님들한테 나 3세대인데 나보고 지금 자괴감을 가지라는 건가? 라고 어떤 뭐랄까 폄훼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어머니의 성실성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아야 되는데 경험적으로 보는 것들은 많은 아이들이 나를 상실하는, 나의 주체성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관계성 부분인데요. 이 아이들은요, 관계할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혼자 치고 달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죄책감을 어디서 갖냐 하면요, 친구랑 놀 때. 여러분 그러죠? 애들은 너 뭐 하고 있니? 친구들하고 어디 갔다 오려고. 지금 친구랑 놀 시간이야? 빨리 들어와서 문제 하나라도 풀어야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엄마들의 어떤 3세대 엄마들에게 자란 아이는 같은 아이가 쓴 시인데요. 저는 이 친구는 되게 천재인 것 같아요. 3세대 아이들의 이 제도적 감정을 되게 잘 뽑아냈더라고요. 솔로 강아지라고 되어 있지만 자기를 빗댄 거죠. 우리 강아지는 솔로다. 약혼 신청을 해온 숙회들이 많은데 누가 허락을 안 해요? 엄마가 허락을 안 한다. 네, 솔로의 슬픔을 모르는 여자, 인형을 사랑하게 된 우리 강아지. 정이 든다는 걸 모르고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강아지를 보면서 이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외로움이 납작하다. 즉 관계라는 거를 배울 겨를이 없다는 거죠. 창조성, 제가 하나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창조성 부분에 있어서도요, 많은 친구들은 정답이 있는 그만에서 살다 보니까 새로운 답을 아는 방식을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뭔가 하면요, 6살짜리 아이들한테 창조성 가르친다고 학원이 생겼어요. 그럴만 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조성이 중요하대. 기계들은, 인공지능 로봇은 이미 있는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최선의 대답을 하긴 하지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은 인간이 아직 능력이 필요하대. 인간이 창조적이어야 하는데, 여기까지는 동의하시는데, 사실인데, 근데 이걸 길러주겠다고 학원마다 뭐 별의별 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런 창조성을 기르기 위해는 여러 가지 기초 능력을 함양시켜준다는 한 학원의 문제를 제가 우연히 기부받았어요. 선생님이 주신 건 아니고 거기 다니는 엄마 중에서 4세대 엄마로 거듭나고 싶은 엄마가 이렇게 하면 4세대가 될까요? 그러고 주신 문제인데 해답풀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8053만 가지고 할 텐데요. 일단 유치원생한테 하는 거예요. 미취학. 유비추론이라는 것은 서로가 비슷한 연관관계에 있는지를 추론해 보는 건데요. 저기 8053 숫자 4개 중에서 3개는 연관관계가 있대요. 하나만 나머지 3개과 연관관계가 없대요. 답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제일 압도적으로 3세대가 많으면 답은 0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제도적으로 자신감 있게 뭘 더해보신 거죠? 5하고 3을 더해보시는 거죠. 우리는 창조성을 발휘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만약 그 방식대로 답이 0이 나오셨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나 되게 지극히 3세대적이구나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게, 그건 하나의 답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3세대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그것만 답이다 라고 가르치는 세대와 같은 거죠. 세상에 유치원생인데 이미 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덧셈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마 어머님들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저 정도 덧셈을 못하는 유치원생이 어디 있나요? 바로 그게 3세대인 거죠. 왜냐하면 유치원생이라면 덧셈을 모르고도 그냥 저걸 모양만 보면서도 유비추론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3세대가 아닌 4세대적인 창조성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해보면 재밌는 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5부분에 꺾여 있죠. 쟤만 뾰족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딴 애들은 동글동글한데 세 번째 애만 뾰족해요. 숫자를 못 읽더라도. 말하자면 그 형태만 보면서도 유비추론을 할 수 있고 답은 다양하고 많을 수 있고 내 답이 공동체 안에서, 학습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졌을 때 자긍심을 느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함께 모여서 답을 찾다 보니까 기가 막힌 답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같이 집단으로 공부하는 게 진짜 신나고 누구 하나가 배제되지 않고 네 말을 들으니까 진짜 그렇구나. 아까 고기만 뾰족해요라는 대답은 제가 이걸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은 누구한테서 나온 건가 하면은 82세 되신 1세대 어머니에게서 나온 대답이었어요. 즉 4세대는요 1, 2, 3세대를 꼭 거쳐야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답이 다양해야 되는데 저 학원에서는요 문제풀이가 있더라고요. 숫자가 나오면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봐라. 너무 3세대적이죠. 예, 그런 방식을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여러분이 금을 넘어가셔도 되는 이유가, 많은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지금 우리 사회는 드디어 메리토크라시, 즉 더 이상은 자리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재능이 통치하는 사회로 금이 이동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메리트, 재능, 능력을 의미하죠. 이걸 또 3세대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요 3세대니까 메리트를 길러줘야죠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엄마가 기획하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한 10분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말이 막 빨라지고 있는데, 이건 모든 학자들이 공통으로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저 찰스 핸디라는 분이 쓰신 코끼리와 벼룩이란 책은요 이미 한글로도 번역이 돼 있어서 아마 어머님들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 책은 4세대를 지향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고위 데스크, 즉 자리에 앉을 만큼 앉아보신 어떤 영국의 한 지성인이 소위 말해서 제가 말하고 있는 3세대적인 그 관료제 안에서 치고 올라가는 삶은 이제 그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에게 쓰신 건데,
코끼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 삼성, 구글 이런 큰 기업을 의미하고요. 벼룩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저분 이야기는 옛날에 3세대적으로는 벼룩들은 어딜 들어가야지 성공했다고 하는 거죠? 좋은 코끼리 등에 올라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경험을 해봤더니 최근에 더 이상 그 코끼리 한 코끼리 안에 항구적으로 있지 않더라. 오히려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코끼리에서 저 코끼리, 저 코끼리에서 이 코끼리,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서로 재능이 다른 사람들끼리 뭐 10명이 모여서 한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끝나면 저쪽 가선 5명이 하기도 하고, 즉 이합집산. 즉 한 군데 항구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재능이 필요한 곳을 계속 이동해 가는 방식으로 조직표가 바뀌는 걸 자기는 관찰하고 있다. 따라서 한 자리에 완전히 가서 앉는 방식으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사회는 재능사회, 메리토크라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경험적으로 하시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넘어가게 돼서. 그 재능사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놀랍게도 성경은요,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책은 1세대 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죠? 전근대 사회, 신분제가 있던 사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이기 때문에요, 제도의 금안에 제한되어 있지 않은 거죠. 처음부터 금안에 제한되어 있지 않은, 즉 금을 다, 아까 왜 처음 시에서 그랬죠. 넘어라 랄라 그랬잖아요. 뭉개버려라 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해 놓은 그대로의 생명대로의 삶, 그거를 아주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담이라는 사람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사 기드온의 막내 아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아들들끼리 권력쟁탈전을 벌이다가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자기 형제들을 다 한날 한시에 쳐 죽이고, 슬프게 쳐 죽였다고 표현했지만 요즘 3세대적으로 말하면 핑미업하고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말하면 같은 방식인데요. 최후 1인 승자가 되기 위해서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내 요담이 겨우겨우 목숨을 구했어요. 그리고 피신을 했다가 그리심산이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었던 사회는요, 한 사람의 승자가 위에 올라가서 왕으로 우쭐거리고 통치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설정값을 부여하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원처럼 둥그렇게 모여서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메리트, 그 메리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이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방식으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덕을 세우다 라고 번역된 그 말은요, 그리스어로는요 오이코도메인, 오이코도메오 동사를 사용했는데 무슨 뜻인가는 건설하다는 뜻이에요. construct, build up, 서로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라는 이야기가 이미 구약 시절부터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우쭐거릴 필요 없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는 뭐 하면 되는 거죠? 양질의 기름을 열심히 잘 만들어서 그걸로 공동체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거고요. 무화과 나무는요, 단 열매를 잘 만들면 되는 거고요.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즉 내 아이가 무조건 지금 여기에 금대로 그 부분에서만 성장하게끔 만드는 것은 앞으로 올 사회에서 경쟁력도 없거니와, 그건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불시당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상어인데 나무를 타는 거야. 조금 더 올라가 봐. 그래, 더 올라가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상어에게 나무 타기를 가르치면 우리 아이는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상어가 나무를 어떻게 타요? 계속 자괴감만 느낄 뿐이죠. 난 잘못 태어났나 봐 막 이러면서. 상어는 바다에 풀어줘야 되는 거고.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엄마들이 그러십니다. 아, 큰일 났다. 내 아이의 재능을 빨리 발견해줘서 얘가 상어인지 무화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그걸 봐야겠다 하고 막 안절부절을 하시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요. 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는 방식을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그나마 왜냐면 이 상태에서 자 가서 재능을 발견하세요 이러고 여러분을 이제 보내버리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4가지 원칙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길을 잘 하시면요, 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모성 실천을 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포기하고 for기하자 이렇게 외우자고 말씀을 드려요. 즉 뭘 포기하면 될까요? 3주의 엄마로서 내가 기획하고 컨트롤하려는 마음은 포기하고, 4G 그러니까 4세대 엄마로서 4개의 기를 하자. 외우기가 되게 좋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1번 기억하기, 즉 기획하기가 아니라 기억하기입니다. 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발현되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1차 과제는 1차 양육자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의 성장을 돕는 자로서 기억해 주는 역할입니다. 이건 기획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제가 늘 구체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늘 가져오는 한 아이가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살 때 옆집 아이 본 아이 중에 하나인데, 그 친구 소를 그렇게 좋아해요. 음외하는 소만 좋아해요. 문제는 이게 문제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 3세대적인 시각이죠. 문제는 하는 거는 동화책을 보다가도 소 그림이 나오면 다음 장을 안 넘기고요. 지나가다가 진짜 소를 발견하면 걸음을 안 떼요. 그래서 그 엄마 말이 가장 최장 기록, 소를 하염없이 보면서 걸음을 안 뗀 최장 기록이 6시간 반이래요. 그 엄마도 대단한 엄마죠. 그거를 야!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봐준 거니까.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거죠. 너는 참 소를 사랑하는 아이야. 소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아이야. 이걸 기억해 주는 거죠. 그리고 2번째가 기대하기인데요. 이 기대는 엄마의 전제가 담긴 기대여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 너 소만 자꾸 좋아해서 어쩔래?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야, 네가 소를 좋아하는 거 보니까 네가 소를 위해서 인류에 뭐 어마어마한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유하게 창조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한 인간이 태어났다가 흔적을 남길 때 그 이전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 놓고 지어 놓는데, 그쵸? 너가 소를 특별히 사랑하는 이 마음은 어떤 새로움을 가져올까?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 줄지,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어도요, 작은 거라도 너가 만들 수 있는 그 무엇이 엄마는 참 기대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물론 이러면 이제 애들이 부담을 느껴요. 기대하지 마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는 막 뭐 뉴스위크지에 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이 땅에서 만들어 놓는 그 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만드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한 기대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소를 사랑하는 아이는요, 진짜 계속 소만 사랑하고, 중학교에 가더니 소에 대해서 막 거의 연구를 하더니, 고등학교에 가서 막 소에 관한 논문을 다 섭렵을 하더니, 드디어 고3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대학 안 가고 소랑 살면 안 돼? 이 기다리기 파트를 설명하는 건데요, 바로 적당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적당맘은요, 즉 4세대 맘은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소랑 살아라 하고 방치하는 엄마가 아닙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고 적당함, 우리 사이의 적당함이 무엇인지에 개입할 수 있는 엄마인데요, 그 소를 사랑하는 아이의 엄마는 되게 지혜로웠어요. 이렇게 말씀했죠. 얘야, 좋다. 그럼 1년만 일단 우선 소랑 살아보자꾸나. 그리고 1년 뒤에 엄마랑 다시 이야기해보자. 만약 이 엄마가 3G 맘이었으면 1년 동안 어떻게 되셨을까요? 말라 죽었죠. 그렇죠? 1년 동안 아이를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게 내 직업인데, 그게 내 전문성인데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다행히도 재능맘이었습니다. 제가 재능맘이라고 이야기한 건요, 아이의 재능만을 만들어주는 엄마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딸로서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나답지? 내 재능은 무엇이지? 난 무엇을 할 때 제일 행복하지?
그걸 생각하고 그걸 건설해가는 이름입니다. 반드시 재화, 임금, 연봉으로 환원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필 남편이 성실하게 임금 노동을 해주는 남편을 두었다면 내가 발견하는 재능은 훨씬 덜 스트레스를 쌓여가면서 만들 수도 있겠죠. 조금 전에 여기서 찬양으로 봉사해 주시는 어머님들도 그게 어머님들의 재능인 거죠. 어떤 어머니는요, 과일로 아주 아트를 하시는 어머님이 계신데 그것도 재능인 거예요. 인간만이 오직 그렇게 자연 상태가 아닌데다가 내 손길을 표현해서 뭘 만들죠. 그럼 내 재능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면 1년 뚝딱 갑니다. 이 엄마도 소설을 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창작하고 구상하고 하는 걸 하면서 이제 1년을 보냈는데, 물론 오늘 우리도 어머니 기도회로 모였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4번째, 기도하기겠죠.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늘 아이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최고의 연결감이 바로 기도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1년 만에 이 아이를 만났는데 이제 엄마가 물어봤어요. 그래, 넌 어떤 결정을 내렸니? 엄마, 대학 가기로 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전했을 때 대치동에 있는 한 교회 어머님들은 모두 박수를 일제히 치셨습니다. 드디어 대학을 가기로 했어. 이게 3세대적인 거죠. 이렇게 올라가요. 이 아이는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1년만 더 살아보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었겠지만, 재미있는 건요, 이 아이가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하기로 했는지를 맞추시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왜냐면 우리는 다 3세대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소를 사랑한 아이가 소랑 1년을 살고 갈 수 있는 대학 전공, 대부분 셋 중에 하나로 수렴합니다. 축산학, 수의학, 생물학. 다 그 생각하셨죠? 이 친구는 건축학과에 가겠대요. 왜? 물어봤더니 여기서 주체성, 관계성, 창조성이 전 다 작용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엄마 1년 동안 소랑 살아보니까, 얘는 소를 너무 사랑하는 아이인 거죠. 소 사료도 되게 잘 돼 있어. 소 수의학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다른 건 다 괜찮아. 근데 축사를 너무 대충대충 지었어. 소가 전혀 편할 수가 없는 구조야. 내가 소랑 잠도 잡았거든? 너무나 엉망이야. 나는 소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니까 바로 소가 제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고 싶어. 그래서 건축학과에 가겠다는 거죠. 이건 이 아이만의 메리트, 재능인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이는 어렸고 그 엄마를 보면서 저희도 성장을 했는데, 가끔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 지역의 모든 축사는 얘가 다 짓고 있대죠. 그렇겠죠? 예, 왜냐면 얘가 지어놓은 축사에서는 뭐 소가 건강하고 뭐 우유도 잘 나오고 뭐 등등.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내 아이가 반드시 무슨 사자가 안 들어가도 자기가 가진 자기만의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잘 살아내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소위 말 누군가에게 저렇게 아까 요담의 오화가 얘기했듯이 서로를,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바울이 약속했던 교회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함께, 그 말이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 중에 제일 많이 했던 말이래요. 그리고 3세대가 잃어버린 말이기도 하죠. 우리는 서로가 함께라는 말을 잃어버린 세상을 삽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대한 대안이 되고 또 앞으로 올 사회에 대한 해결이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주신 독자적인 재능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진 엄마들의 이름이 저는 4세대 엄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맘, 재능맘, 이 2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또 나의 재능도 발견해 가면서 저희가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런 한신교회 어머니들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